김정숙은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자 건물들이 낮아지고 가로수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60세 생일. 환갑이라고 했던가. 옛날 같았으면 자식들이 잔치를 차려줄 나이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남편 박철민은 그녀에게 케이크 대신 캐리어를 건넸다. 옷 챙겨 넣어. 오늘 가는 거니까. 정숙은 안전벨트를 꽉 쥐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조수석에 앉은 아들 박준혁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며느리와 손자는 집에 남았다. 배웅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 벨트 너무 세게 잡으면 손 저려요. 준혁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정숙은 손을 풀었지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다시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석 달 전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 철민을 밀어낸 순간 정숙의 다리가 범퍼에 부딪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다. 재활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은 걸을 수 없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철민이 죽을 떠먹여주고 준혁이 가끔 병원에 들렀다. 하지만 2달째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정숙의 식사를 따로 챙기지 않았고 손자는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갈 때 숨을 죽였다. 철민은 점점 짜증을 냈다. 언제까지 이럴 건데? 병원에서도 퇴원하라잖아. 재활치료 받아야 해.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 벌써 2달이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준혁은 더 직설적이었다. 엄마도 좀 눈치껏 해요. 애들 학원비, 아빠 병원비 다 돈이에요. 전문 간병인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가슴에 담아두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다. 철민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말했다. 거의 다 왔어. 여긴 공기도 좋고 시설도 괜찮대.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낡았고 주차장엔 차가 몇 대 없었다. 3층짜리 회색 건물. 참사랑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내려. 철민이 차 문을 열었다. 정숙은 휠체어를 펼치는 준혁을 보며 천천히 내렸다. 다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통증이 올라왔다. 준혁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부축했다. 엄마 좀 도와줘요. 혼자 못 써요? 미안해. 미안하면 됐어요? 빨리 적응해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휠체어에 앉자 준혁이 거칠게 밀었다. 바퀴가 작은 자갈을 밟으며 덜컹거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묵은 공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기대 졸고 있었다. 간병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김정숙 어르신이시죠?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짙은 화장에 상냥한 미소. 하지만 정숙은 그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 철민이 서둘러 말했다. 아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리 재활 중이라 불편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기 어르신들 다 잘 모시고 있어요. 미정이 휠체어를 잡았다. 정숙은 뒤를 돌아보았다. 철민은 서류를 작성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고 준혁은 벌써 밖으로 나가 담배를 꺼내 물고 있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철민이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갔다. 정숙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미 현관문이 닫혔다. 그녀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어르신 방으로 가실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손에 실린 힘은 거칠었다. 휠체어가 빠르게 복도를 지나갔다. 정숙은 천장의 낡은 형광등을
벽에 붙은 색바랜 포스터를, 복도 끝에 비상구를 하나씩 지나쳤다. 2층 끝방 201호. 미정이 문을 열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밖으론 공터가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정이 웃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숙은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떨리는 손가락을 꼭 쥐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환갑날, 60번째 생일. 아무도 축하하지 않는 날.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걸. 하지만 그건 그녀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였다. 첫날 밤 김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신음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새벽 5시 형광등이 일제히 켜졌다. 누군가 복도를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세요. 아침 시간이에요. 최미정의 목소리였다. 어제와 달리 날카로웠다. 정숙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직도 누워 있어요. 식당 가야죠.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다른 어르신들도 많아요. 혼자 못 일어나면 미리 말씀하세요. 미정이 휠체어를 가져왔다. 정숙을 침대에서 일으키는 손길은 거칠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정숙은 참았다.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가는 동안 미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식당은 1층 끝에 있었다.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노인들이 3, 4, 5 앉아 있었다. 정숙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미정이 쟁반을 가져왔다. 미지근한 죽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물. 맛있게 드세요. 미정은 다른 테이블로 갔다. 그곳에선 웃으며 노인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다. 죽은 싱겁고 텁텁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신호가 울리고 철민이 받았다. 응, 나야. 여보. 나 정숙이에요. 알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나? 잘 지내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준혁이는 애도 바빠. 회사 일이 많대. 끊을게. 뚝. 통화 종료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사고가 났다. 정숙이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떨려 죽이 옷에 쏟아졌다. 미정이 다가왔다. 또 흘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됐어요. 그냥 있어요. 미정은 물티슈를 집어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 돌아섰다. 정숙은 젖은 옷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처음엔 다들 그래. 가족이 자주 오면 친절하고 안 오면 뭐 알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철민은 일요일 저녁에 한 번 전화를 걸었다. 거기 괜찮아? 네, 그래. 적응 잘해. 끊는다. 준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정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다. 화면 속엔 가족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다. 작년 추석. 모두가 웃고 있던 그날. 2주일째 미정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침 식사가 늦게 나왔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해도 잠깐만요라며 30분씩 기다리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졌다. 바닥에 쓰러진 채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미정은 10분 뒤에야 나타났다. 왜 혼자 일어나려고 그래요? 위험하잖아요. 도와달라고 불렀어요. 제가 다른 어르신 보고 있었어요.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요. 미정은 정숙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팔에 멍이 들었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짐이니까. 내가 귀찮은 존재니까. 3주째 되던 날 정숙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준혁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보, 나 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왜? 거기 불편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다리도 좀 나아졌고 집에서 재활하면. 안 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 우리도 일이 있어. 준혁이랑 통화 좀. 애 지금 없어. 나중에. 또 끊겼다. 정숙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다.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다. 한 달째 정숙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했고 식사를 해도 맛을 느끼지 못했다. 복도를 지날 때 다른 노인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였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이 방문을 열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 외출 행사 있어요. 나가실 거죠? 괜찮아요. 다들 가는데요? 고깃집 간대요. 전 안 갈래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귀찮게 왜 이래요 진짜. 명단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요양원 어르신 12명이 함께 탔고 미정과 다른 간병인 1명이 동행했다. 정숙은 창가 끝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이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갔고 카페에선 누군가 웃고 있었다. 멀리서 본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만 멈춰 있는 건가? 고깃집은 역 근처에 있었다. 소담소담이라는 이름의 2층짜리 건물. 간판엔 숯불구이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미정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어르신들 천천히 드세요. 1시간 있다가 나갑니다. 1층 홀은 넓었다. 테이블이 20개쯤 있었고 저녁 손님들로 반쯤 차 있었다. 정숙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옆 할머니가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고. 요양원 밥은 맨날 똑같잖아. 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맛은 없었다. 석쇠 위에 고기가 놓이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자리 괜찮네요. 정숙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서 10m쯤 떨어진 테이블. 남편 박철민이 서 있었다. 그 옆엔 아들 준혁, 며느리, 그리고 낯익은 여자 1명. 이선영. 철민의 대학 시절 첫사랑. 정숙은 그녀를 알았다. 결혼 전 철민이 술에 취해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나한텐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 근데 헤어졌지 뭐. 그때 정숙은 웃으며 넘겼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철민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모님도 편한데 앉으세요. 준혁이 자연스럽게 의자를 빼주었다. 며느리는 선영에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모님,
오늘 고기 제대로 드셔야 해요. 아버지가 좋은데 골랐대요. 고마워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 편하게 먹자.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철민이 석쇠 위에 고기를 올리며 웃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어. 아버지 요즘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준혁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철민이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었다. 익은 고기를 집어 선영의 접시에 올렸다. 이거 먹어봐. 여기 고기 맛있어. 어머 고마워요. 선영이 웃으며 고기를 입에 넣었다. 며느리가 상추를 펼치며 말했다. 이모님이랑 아버지 보니까 대학 동창이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오래 못 봤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좋네. 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숙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무뚝뚝했다. 말수가 적었고 웃는 일도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웃고 있었다. 정숙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참았다. 옆 할머니가 속삭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그쪽을 향해 있었다. 준혁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승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 잘 됐다. 내가 고생 많았어. 아버지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스트레스 많으셨잖아요. 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정숙의 가슴이 무너졌다. 숨통이 트인다. 자신이 없으니 숨통이 트인다는 말.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며느리가 손자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우리 진우가 요즘 태권도 다니는데 완전 좋아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훨씬 나아졌고요. 그래? 애들한테도 좋겠네. 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뒤로 밀었다. 옆 테이블 모서리에 바퀴가 부딪혔고 물컵이 흔들렸다. 미정이 다가왔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화장실. 지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정이 한숨을 쉬며 휠체어를 밀었다. 화장실로 가는 길, 철민의 테이블 옆을 지나쳤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철민과 눈이 마주쳤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다. 준혁도 정숙을 보았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철민을 쳐다보았다.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휠체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화장실 문이 닫혔다. 미정이 밖에서 말했다. 빨리 하세요. 다른 어르신들 기다려요. 정숙은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30년을 한 남자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렇게 됐나?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에 얼굴을 씻었다.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5분 뒤 정숙이 밖으로 나왔다. 미정이 다시 휠체어를 밀었다. 홀을 지나갈 때 철민의 테이블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선영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완벽한 가족. 네 사람의 가족. 정숙은 자리에 앉았다. 고기는 식어 있었다. 옆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혼하자.
그리고 준혁아, 나한테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몇 초 뒤 철민의 테이블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철민이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혁도 핸드폰을 보았다. 며느리가 뭔가 물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걸어갔다. 세상은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방금 멈췄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움트기 시작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다. 어르신들은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고 미정은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정숙은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어둠을 바라보았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핸드폰은 계속 진동했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정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어르신 빨리 들어가세요. 저도 퇴근해야 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202로 문이 열렸다. 미정이 불을 켜고 나가며 문을 닫았다. 달그락.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숙은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9개. 모두 철민과 준혁이었다. 정수가 오해야. 전화 좀 받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혼이 무슨 소리예요? 내일 요양원 갈게. 얘기 좀 하자. 엄마 제발 전화 받으세요. 정숙은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졌다.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사를 거부했다. 어르신 안 드시면 몸 상해요. 괜찮아요. 또 이러실 거예요. 저 힘들어요. 미정이 짜증 섞인 말투로 쟁반을 들고 나갔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회색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오후 2시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제 아내 어디 있어요? 철민의 목소리였다. 정숙은 몸을 움츠렸다. 노크 소리가 났다. 정수가 나야. 문 열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고리가 돌아가고 문이 열렸다. 철민이 들어왔다. 그 뒤로 준혁도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멈칫했다. 정숙의 모습을 보고 당신 왜 그래?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3주 만에 5kg이 빠졌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왜 왔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어제 문자가 뭐야? 내가 쓴 그대로예요. 이혼하자고요. 정수가. 보고 왔어요. 당신이 누구랑 밥 먹는지, 누구한테 고기 구워주는지, 누구랑 웃는지. 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이 한 발 다가왔다. 엄마 그게 무슨 오해예요. 오해?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아버지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한 말도 오해야?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 좋아졌다고 한 말도 오해야? 준혁이 입을 다물었다. 철민이 한숨을 쉬었다. 선영이는 그냥 옛날 친구야.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며느리가 이모님이라고 부르던데? 손자 얘기까지 하던데? 그건 당신 얼마나 자주 만났어요? 침묵이 흘렀다.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집에 날 두면 불편하니까 요양원에 보낸 거죠. 그 여자랑 편하게 만나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당신은 매일 짜증냈어요. 병원비 얘기하고 재활 기간 길다고 투덜대고. 나 없으면 숨통 트인다고 했죠. 철민이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눈치껏 하라고 했지. 짐 된다고 했지. 엄마, 이제 엄마 아니에요. 나한테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철민이 다시 말했다. 정수가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 정숙이 비웃었다. 거긴 이제 내 집이 아니에요. 당신 내 집이죠. 무슨 소리야? 이혼 서류는 요양원 데스크에 맡겨둘게요. 가져가세요. 정수가 철민이 소리쳤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만 바라보았다. 철민이 한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다. 준혁이 작게 말했다. 아버지, 나가요. 준혁아. 나가요. 엄마 마음 정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숙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사흘이 지났다. 정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반 그릇씩만 먹었고 말도 하지 않았다. 미정이 투덜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이제 뭐 하지? 60년을 살았다. 30년을 결혼 생활로 보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손자 돌보고 그게 전부였다. 이제 남은 건 뭐지? 낯선 방, 차가운 침대, 무관심한 간병인. 이게 끝인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정숙은 보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철민이나 준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집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정숙 선생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정중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리오바이오 연구소 인사팀 최진우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난달 저희 채용 사이트에 지원하신 실험 보조직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다. 실험 보조직? 기억이 떠올랐다. 2달 전 병원 침대에서 심심해서 채용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올린 이력서. 반쯤 장난이었다. 60세. 다친 다리. 누가 뽑겠어. 네, 서류 전형 통과하셨고 면접 없이 바로 최종 합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숙은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선생님 경력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근무하셨고 실험 보조 경력이 5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딱 그런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연구소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이라 휠체어 접근성도 안비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최진우가 계속 말했다. 기숙사도 제공됩니다. 원하시면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신데 어떠세요?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30년 전 연구실에서 일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하얀 가운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시간. 데이터를 정리하고 실험 도구를 준비하던 날들. 그때는 내 이름이 있었다. 김정숙.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김정숙이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이력서 보고 저희가 먼저 연락드린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들렸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메일로 상세 안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연구소로 와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이 조금 밝아 보였다. 그녀는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거울 앞에 섰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꺼진 눈.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 오랜만에 빛이 있었다. 김정숙.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월요일 아침 6시 정숙은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는 일어났다. 오랜만에 스스로 일어난 아침이었다.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30년 전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김정숙. 그때의 나한테 돌아가는 거야.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정이 복도에서 마주쳤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아침도 안 드시고. 퇴소합니다. 네? 갑자기요? 보호자한테 연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숙은 휠체어를 밀어 현관으로 향했다. 데스크에 봉투 하나를 놓았다. 이혼 서류.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아 연구소로 향했다. 서울 외곽 작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3층짜리 건물. 바이오 연구소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어서 오세요, 김정숙 선생님. 최진우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다. 출근 첫날인데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기숙사는 2층인데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기숙사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작은 화장실. 창밖으론 나무가 보였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새 이불 냄새가 났다. 점심 먹고 후 2시에 연구실로 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최 팀장이 나가고 정숙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30통, 문자 15개. 모두 철민과 준혁이었다. 마지막 문자는 어젯밤에 온 것이었다. 철민 정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혁 엄마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세요. 저 일 구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그리고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졌다. 오후 2시 정숙은 연구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연구원들과 마주쳤다. 모두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를 지나칠 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30년 만에 느끼는 존중이었다. 연구실 문을 열었다. 하얀 벽, 긴 실험대, 현미경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최 팀장이 하얀 가운을 건넸다. 입어보세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60세의 김정숙.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30년 전과 같았다. 오늘은 간단하게 실험 도구 정리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험관을 정리하고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고 현미경을 닦았다. 손놀림은 어색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다. 최 팀장이 말했다. 첫날 수고하셨어요.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정숙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숙은 점차 연구실 일에 익숙해졌다.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연구원들의 실험을 보조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휠체어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젊은 연구원들은 그녀를 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정숙 선생님. 어느 날 점심시간 최 팀장이 물었다.
선생님,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따로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가끔은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일하니까 괜찮아요. 최 팀장이 웃었다. 선생님 오시고 나서 연구실 분위기 많이 좋아졌어요. 꼼꼼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런가요? 네. 저희가 선생님 뽑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정숙은 기숙사 방에서 쉬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선생님 택배 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보낸 사람 란에는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준혁과 정숙이 함께 웃고 있었다. 준혁이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정숙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편지를 펼쳤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일구하셨다고. 사실 이 편지 쓰는 것도 오래 고민했어요. 엄마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냥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다쳤을 때 저는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제 생활이 방해받는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구하려고 다쳤다는 걸,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식당에서 엄마 보고 나서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근데 이미 늦었죠. 엄마, 저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준혁 올림. 정숙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웃고 있는 어린 준혁. 그를 안고 있는 젊은 자신. 미안해, 준혁아. 정숙은 작게 속삭였다.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언젠가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그저 자신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다. 3달째 가을이 왔다. 연구소 마당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다. 정숙은 점심시간에 마당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버려지는 것이다. 정숙은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붙잡는 순간 삶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최 팀장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선생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선생님도 참여하실 거죠? 물론이죠. 정숙은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밝았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잖아요. 최 팀장이 웃었다. 맞아요. 많아요. 2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다. 가지를 뻗어 하늘을 향해 서 있었다. 정숙은 그 나무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뿌리를 내리고 다시 봄을 기다리며 서 있을 거야.